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존재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후설과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주로 존재라고 하는 이 철학의 개념을 파헤치는 시간을 갖겠는데,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예도가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 출발하여 서구 형이상학에서 존재는 언제나 인식과 연관하여 사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주로 후설과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그죠? 첫 번째 존재란 무엇인가는 서구 형이상학 전체와 연관하여 살폈다면, 오늘은 후설과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존재라는 개념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코기토 에르고숨이라는 게 뭐예요? 현대를 근대 모더니즘을 출발하는 데카르트의 성찰에 나오는 코기토 에르고숨 역시도 존재는 언제나 인식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명제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리케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이러한 후설조차도 이러한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코기토에서 에고 코기토 에르고숨 할 때, 그죠? 에고 코기토라는 에고가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숨에서 존재하는 나로서 존재는 언제나 인식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식하는 한에서만 내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존재의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이 나라는 에고를 제대로 데카르트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야.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이 자라고 하는 이 나가 과연 내가 인식하는 한에서, 생각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그럴 때 내용이 뭐냐? 거기에서 인식의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인식의 내용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에고라는 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나는 생각한다의 코기토에서 에고 코기토에서 에고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칸트는 선험적 논리학을 통하여, 그죠? 선천적 종합 판단에서 통각의 통일을 통하여 이히덴케 코기토 아래로 바깥에서 들어온 표상을 도식을 통하여 내적 감각, 내적 형식인 시간과 연결 짓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자아를 또한 자기 의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자아 역시도 뭔가 좀 허술한 게 있는 거야. 그게 뭐죠? 자아라고 하는 것이 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객관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오성의 범주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느냐? 아무리 칸트가 감각 외적 형식을 통하여 들어온 것을 파악한다라고 한계를 설정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후설과 하이데거를 통하여 리케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사상가들을 통하여 의문시 되는 것은, 과연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칸트는 뭐죠? 객관적 연역을 통하여 뉴턴의 수학의 세계를 인정하잖아, 그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선험적 조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조건이 머리 바깥에도 있고 머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조건이 과연 이 자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자아의 욕망이라든지 자아가 갖고 있었던 무의식의 개념, 이런 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을 백날 얘기해봐야 의식 철학의 한계를 느낀다라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오성의 범주를 갖고는 결코 존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이 자아가 뭐냐는 거예요. 자아가. 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나가. 그래서 이러한 주객도식의 철학은 객관적 지식을, 객관적 어떤 그 객체를, 보편타당한 객체를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후설의 기여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설의 기여가 있다고. 후설의 기여는 뭔가 하면 객관주의 비판이에요. 오브젝티비스무스.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 자연 세계와 같이 갈릴레오 이후에 수학을 통하여 이 세계를 수학화시켰던 이런 자연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딜타이로 넘어가면서는 칸트의 이러한 자연 세계의 문제가 역사의 문제로 바뀌잖아, 그죠? 딜타이의 어떤 그 다양한 작품들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의 문제로 변화되면서 이것이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날카롭게 나누는 어떤 그러한 학문을 정초하려고 하다가 또한 수학의 객관성으로 빠져드는 딜타이를 보면서 후기 후설은 위기에서, 그죠? 위기에서 생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후설로 가게 되면 초기 후설에서 논리 연구나 이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카르트적 성찰, 이러한 1900년대 초반에 나왔는, 위기는 30년대에 나왔죠. 이러한 책들을 통하여서도 후설은 이미 이러한 객관주의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신칸트주의가 주장했던 그러한 또 다른 주장들에 대하여 후설은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후설의 현상학의 기여는 인간의 의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현상은 주체 안에 머릿속에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확실성을 갖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은 언제나 이거는 논리 연구에서 더욱 명백해지잖아, 그죠? 이념보다는. 그러니까 지향성 이론과 의미론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인텐시오날리테트, 그죠? 그 다음에 세미올로기, 의미론을 후설이 갖고 와서 인간이 주체가 지향하는 이 지향성의 개념은 바로 이 세계의 존재론과 연결되어 있다. 그게 후설의 기여는 언제나 하이데거와 같은 그런 존재 물음은 아니지만은 노예시스를 통하여 의미 지향된 이 세계, 그러니까 객관주의 비판이 뭐야? 자연적 태도라든지 객관주의적인 과학의 태도를 비판하잖아, 그죠? 이게 엄청난 기여예요. 이게 하이데거가 해석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여도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객관주의 비판이 이미 초기 후설한테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그런 객관적 학문의 세계 역시도 판단 중지를 통하여, 그죠? 잠시 판단을 멈추게 되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의미 지향을 통하여 드러나는 의미의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초기 후설이 그 논리 연구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지향성, 인텐지오날리테트라든지 그 다음에 의미론, 이런 것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주체가 지향성을 통하여 관계하고 있는 이 세계가 의미의 세계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칸트와 신칸트주의의 객관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기여를 한 거야. 어쨌든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 존재는 존재 물음을 묻는다니까요, 여러분. 하이데거만 물은 게 아니라 후설도 묻는다고. 여러분, 레둑지온스 레레라고 환원론이라 그러죠. 후설의 형상적 환원이나 현상학적 환원이나 이 환원도 뭐 무의식적 환원까지 다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다루는 그러한 것까지 다 나가면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두 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원어를 보면은. 그런데 이 환원론에서 초기 후설한테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존재 물음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설이 이 인식론을 존재론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뭐를? 지향성 이론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바깥에 있는 사태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하여 들어온 이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존재 물음을 제기해야 되고 그것의 의미를 밝혀야 된다는 거야. 이 점에서 하이데거랑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초기 후설의 문제는 이 의미화를 주체가 결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이데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후설이 환원을 통하여 존재 물음을 제기하면서 이 세계의 자연과학의 객관, 객체의 개념을 깨고 이 세계의 의미화된 세계, 그게 삶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출발점과 가장 맞닿아 있는 위기라고 하는 후기 후설의 책에서, 그죠? 거기에서 위대한 점이 뭐야? 생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활 세계는 익명의 세계입니다. 모든 인간이 거하면서, 왜 익명이야? 모든 인간이 거기로부터 형성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은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객관주의는 완전히 무너지는데 초기 후설한테서도 객관주의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자연과학적인 그런 객관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초기 후설이 지향성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노예마 노예시스의 관계에서도 그 세계는 자연주의, 자연의 객관성의 세계가 아니라고. 근대에 칸트가 말하는 그런 객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의미의 세계라는 거야. 이게 후설이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주었던 것도 이러한 것을 의미로 바꾸어 놨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의미로. 그러니까 의미의 문제로 갖고 가게 되니까 이건 언어의 문제가 되고, 그러나 후설의 한계는 뭐야? 후설의 한계는 이러한 의미 물음을 마치 주체가 노예마 노예시스를 일으키는 게 주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는 그게 아니라 이 세계 바깥에 이미 의미화된 세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속된 상태에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하이데거와 가장 큰 차이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후설은 이러한 객관주의 비판을 통하여 객관화된 이 세계, 주체와 객체의 명정한 분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대상의 객관적 지식,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런 세계 말고 의미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지향성을 의미론과 연결시켰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하이데거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이미 초기 후설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후설 역시도 그러나 이러한 의미 물음을 후설이 형상적 환원에서 플라톤적 관념론으로 갖고 가면서 이것을 주체가 의미화시킨다는 것으로 가게 되면서 도식은 역시 칸트의 그러한 신칸트주의의 주체 철학과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 초기 후설은 그러한 것으로 갔다는 것, 이게 바로 비판의 대상이고 하이데거와 다른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후설이 존재를 의미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 그죠? 이거는 혁명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케르라든지 또 후기의 또 다른 철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러한 데카르트와 칸트를 통하여 이어지는 이러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조건, 그냥 선언적 조건, 그런 수학화된 선언적 조건, 오성의 범주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논리적, 선언적 논리학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다. 주객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 명정한 객관적 지식을 통하여 대상화된 그러한 주체와 객체에 분리된 이러한 철학을 갖고는 이러한 제대로 된 그 자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화된 이 세계 안에서 수학화된 자연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니체와 딜타이를 통하여 제기되었듯이 역사의 무슨 문제는 삶의 문제지 무슨 수학화된 문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세계와 관계되는 그건 하나의 부분인 거죠. 우리는 1차적으로 삶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딜타이와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지만 후기 후설이 이미 그죠? 초기 안에서 지향성 이론 안에서 이러한 자연의 수학화를 비판하면서 객관주의를 까고 그 의미 지향을 환원론을 통하여 의미화된 세계에 대하여 인식론적인 존재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 존재 물음의 주체는 하이데거와 같은 세계성이 아니야. 하이데거의 세계성은 뭐예요? 하이데거는 바깥에, 이 세계 바깥에 의미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미 이해가 돼요. 그런데 후설은 마치 코기토가 주체가 이러한 의미화를 지향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 이 세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주체인 것처럼 거기서 플라톤의 관념론과 또한 독일 관념론을 합쳐서 그죠? 인식론적 관념론, 칸트적인 그러한 도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점에서 후설은 후기 후설과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객관주의를 비판한 거 하면서 의미의 세계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포스트 모던의 길을 열어준 그런 부분이지만 이것이 바깥에 있는 이 세계 자체를 무시하고 그죠? 바깥의 질문이 아니야. 하이데거와 같이 주체가 거기에 대한 의미화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런 환상. 그리고 그 의미화의 의미는요,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어. 명정적 필증성을 통하여 리케르와 같이, 데리다와 같이
그런 다의적인 텍스트의 의미, 중충적 의미,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후설은 여전히 모더니즘에 갇혀있는 그러한 독일 관념론 철학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 후설에서 위기에서도 이미 예도가 후설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강좌를 열었듯이, 그죠? 이미 후설이 거기에서도 생활 세계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면서 주체는 익명의 세계, 삶의 세계, 학문의 세계를 앞서 있는 그러한 생활 세계로부터 주체가 형성된다라고 이러한 존재론으로 현상학을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결국은 보편적 주관성을 전제하고, 그죠? 이러한 주관성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건 독특한 어떤 그러한 후설과 하이데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이 지향성을 통하여 환원론을 통하여 존재물음을 이야기하고 존재론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진일보한 그러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설의 어떤 이러한 것을 하이데거를 통하여 굴절되어 나타나는 후설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후설 이전에 이러한 지향이 의미 지향이고, 이러한 의미 부여를 통하여 이 주체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런 점에서 명정적 확실성이 어떤 의미의 해석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러한 하이데거와 리케르의 철학이 이러한 후설의 초기 현상학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만 존재 물음을 묻는 게 아니에요. 후설 역시도 인식 안으로 들어온, 그죠? 판단 중지를 통하여 들어온 그러한 이 세계의 의미론적 세계에 대한 존재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기 후설에서 후기 후설로 가면서, 그러니까 현상학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가다머랑 리케르가 동시에 지적하는 거야. 진리와 방법 2부와 리케르의 해석의 갈등에서도, 서문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후설은 아주 다양한, 이 되게 애매한 관계야, 하이데거와의 이 관계가. 그러니까 영향을 주었는데 후기 후설이 먼저면은 어쨌든 출간된 날짜는 존재와 시간이 1926년인가 7년인가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후설의 그 위기는 이미 그 전에 이미 있었고, 하이데거한테 이러한 후기 후설의 어떤 이러한 존재론적 사유를 하이데거한테 많이 줬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었다. 상당히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철학은 다릅니다, 여러분. 백날 그런 얘기를 해봐야 영향을 준 거는 맞는데, 하이데거는 존재 물음을 바깥에서 제기하거든. 나의 인식 주체는 언제나 이 바깥에, 거기에 나의 인식 주체가 이 세계를 의미화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의미화된 세계 속에 귀속된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를 통하여 매 순간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 그래서 후설과 하이데거의 관계는 상당히 참 복잡하고, 그죠? 칸트를 통하여 굴절되어 나타나는데, 현상학의 진일보는 이러한
인식론 안에 의미 지향을 넣어 놓았다는 거. 후기 훗설은 완전히 그러한 뭐죠? 주객 도식에 앞서서 생활 세계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기획을 어느 정도 예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위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위기가 그런 것들을 제시하죠. 후기 훗설에. 그 점에서 하이데거와 훗설의 관계를 딱 잘라 말해서 분명히 배우긴 배웠어. 그런데 훗설로부터 다 배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 하이데거는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점을, 그죠? 존재라는 개념에서 찾고 있거든. 이것은 또 다른 출발이었고, 이런 출발에는 분명히 니체와 딜타이와 요르크 백작의 독특한 다양한 어떤 기여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하이데거는 훗설과 다른 그러한 존재 개념. 그러니까 나의 있음이 언제나 나의 인식론적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음은 판단 중지를 통하여 내 인식 안으로 들어온 그런 노예마 노예시스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거기에로 있음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뭐예요? 바깥에 있는 거기에 내가 터닫고 있는 나의 공간성과 나의 시간성이 이미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점에서 존재의 의미의 그런 것은 안과 밖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훗설은 이러한 후기 훗설조차도 그러한 주객 관계를 앞서서 있는 생활 세계를 전제하고 그것을 익명의 세계로 갖고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이데거와 같이 바깥에 있는 거기에 있음, 그죠? 현 존재의 거기에 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바깥의 사유를 제대로 하이데거와 같이 확실한 출발점으로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설은 상당히 위대한 철학자로서 하이데거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죠? 그 점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념이 훗설의 책에서 이념이 저는 뭐죠? 논리 연구보다 더 어려워. 나는 데카르트적 성찰이 제일 쉽고 논리 연구가 그 다음이고, 이념이 나는 제일 어려워, 여러분. 이념 1이 이러한 인식론과 또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논리 연구에서 이러한 지향성 이론을 다 이야기를 하고, 데카르트 성찰에서는 또 다른 타자와의 관계에서 레비나스가 거기에서 훗설의 그 개념에서 자기의 타자의 철학을 또한 갖고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 부분. 오히려 저는 데카르트적 성찰, 그 다음에 위기, 이런 것들이 차라리 낫습니다. 2년만 가도 무슨 수학 공부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야. 1차자로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가다모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비나스, 또 리케르크, 이런 세 명의 철학자가 훗설과 하이데거의 관계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훗설 전문가들은, 그죠, 이러한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훗설의 영향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뭔가 하이데거는 바깥에서 확 터져 나오는 그런 철학이고, 훗설은 관념론 안에서 주관주의 철학을 여전히, 독일의 관념론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그런 냄새, 도식적으로는 신칸트주의를 못 벗어난 듯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진단인데, 훗설의 전공자들은 거기에 저항해서 가다모, 리케르, 레비나스 전부 다가 하이데거를 통하여 드러난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훗설을 보고 있다. 그래서 니네들이 훗설의 1차 자료를 먼저 보고 하이데거를 보면 그런 소리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훗설의 철학이 하이데거가 배웠다. 그래서 훗설의 사유를 갖고 백날 사유를 해도 하이데거의 거기에 있음, 현존재의 그 개념이 나오지를 않아, 저는. 그래서 하이데거는 뭐라 그래? 자기의 존재의 철학을 사이에 있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즈비션 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이에 있다는 거야? 주체와 객체 사이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주체와 객체 사이에 있음, 거기에는, 그러니까 주체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객체 바깥으로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야. 이 사이에 경계를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하이데거의 이 부분을, 하이데거가 어렵잖아, 그죠? 제대로 파악하고 하이데거를 포스트 모던적으로 해석한 철학자는 제가 볼 땐 많지 않다고 봐요. 그냥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까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뭐 문자 개념으로, 로고스 개념을 까는 방식으로 나갔고, 그런데 이 사이의 개념, 이건 들레즈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아닌 사이, 객체와 주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것은 상당히, 저는 뭐 하이데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한가운데 들어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이데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딴소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이데거 사유 자체는 이미 그러한 주체와 객체 철학을 넘어서 가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것은 뭐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는 언제나 훗설한테서는 의미지향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주체의 어떤 그러한 노예마 노예시스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거야. 그리고 이 세계는 훗설한테서도 세계는 의미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는 이러한 의미의 세계의 자연과학의 세계가 아니에요. 훗설한테서도 의미론적 세계지만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주체가 의미화를 하는 거, 의미화 안 하는 게 있어요, 주체가. 주체가 의미화를 하죠, 당연히. 모든 것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주체가 의미화를 하는데, 하이데거는 뭔가 하면은, 이미 내가 거기에 있음 안에서 존재 방식으로 있는 이해를 통하여 이미 1차적으로 나의 이 세계에 대한 의미 부여는 이미 이 세계의 기속성 안에서 의미 부여된 것을 토대로 해서만 훗설과 같은 그러한 인식론적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부여는 인식론적인 건 2차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잖아. 얘도 강좌 54번째, 5번째? 조금 더 세밀하게 아마 56번째에서 7번째, 그 부분을 또 다룰 것 같은데, 그죠? 그 하이데거가 말하는 사이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라는. 거기에는 언제나,
주체와 객체의 관계 안에서 설정되는 그런 거기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바깥에도 있고 이 바깥의 영향에 의해서 주체가 빠로를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겠죠. 왜 없어?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2차적 의미 부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 세계를 의미화한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계의 공공성 안에서, 전통 안에서, 이 세계의 문화 안에서 예술, 종교, 그 다음에 이 세계의 다양한 이미 있어 왔던 우리의 역사성으로부터 우리의 언어를 이미 배우잖아.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야. 이게 데카르트와 칸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칸트는 좀 다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설정한다라고 되고, 내가 확실한 그 확실성을 획득하고 코기토 에르고슴을 주장한다라고 나의 자아가 형성되는 게 아니야. 나는 언제나 이 문화와 전통에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부모로부터, 내 부모가 속한 전통으로부터 이 세계의 역사성, 이 사회성, 이 세계성으로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고 되어 가고 있었어. 지금도 나의 자아는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세계에 의해서, 나의 전통에 의해서 의미 부여된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 세계에 또다시 파롤로서, 랑그가 이미 있고 파롤로서, 소시르적 용어로, 그죠? 파롤로서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그죠? 변증법적이지만 내가 의미 부여를 한다. 이러한 초기 후설의 이러한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정신분석학이 들어오면서 이런 의식 철학은 또다시 한계를 또 한 대 더 얻어 터지게 됐잖아. 그죠? 의미 부여는 주체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바깥에 있는 것과 내 내부에 있는 무의식의 어떤 그러한 위장에 의해서도 영향받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미 부여는 바깥과 안, 그런데 그 안은 칸트와 데카르트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프로이트의 토폴로지, 뭐예요? 토폴로기, 지형학, 무의식의 지형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들어가면 의식 철학은 그냥 붕괴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 자연 세계의 객관주의를 비판하면서 후설이 초기 후설 역시도 이 세계와 내가 지향하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결코 자연의 객관주의로부터 나온 자연과학의 수학화에 의해서 나온 세계가 아니라 의미 부여한 세계, 그죠? 의미의 세계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하이데거가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갖고 가면서 후기 후설과의 영향에 의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갖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뭐 엄청난 기여라고 볼 수 있겠죠. 자아 형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코기토 에르고 숨에서 에르고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뭔가를 볼 수 있는 투명한 자아가 아니야. 투명한 자아는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내부적으로는 나의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환경적으로는 사회와 그 코기토가 서 있는 역사성, 전통과 그 다음에 제도와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미 그가 학습한 언어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락강은 뭐야? 자아는 없다. 자아는 뭐야? 상징계의 타자들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상이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자아가 누구냐? 거기로부터 갔을 때에 이런 다양한 자아는 나 스스로에 의해서 내가 형성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도 형성되고, 언어에 의해서도 형성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 내부에 있었던 그러한 무의식적 영향에 의해서도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보면은, 데카르트가 말했던 코기토의 그 에르고는 거죠. 에르고 코기토, 에르고스, 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첫 번째 에르고, 존재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한에서 어떤 것도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이 자아는 환상이요, 어떤 내용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그러한 에르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포스트 모던, 후셀과 하이데거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자아 형성, 또한 그 이후에 프랑스 철학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에르고는 달라진다고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존재의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코기토는 하이데거의 자기 이해 역시도 그러한 실존의 구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아는 죽을 때까지 형성된 게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가르쳐준 그러한 존재 의미. 여러분, 존재 일반의 의미를 묻기 위해서는 현존재, 내가 처해 있는 거기에 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거기로부터 존재 일반의 의미를 물어야 된다. 존재 일반은 환상이죠, 여러분. 이건 하이데거가 비판받아야 맞다. 존재 일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존재 일반의 의미가 하나로 규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은 하이데거 역시도 환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는 현존재 분석에서, 시간성 분석에서 끝나버렸어. 존재 일반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은 불완전의 작품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 재미있었죠. 오늘 존재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에 대한 철학의 이야기죠, 일종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예도는 내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손가락, 프로이트가 해석한 그 부분을 예도가 가지고 미학 강좌를 준비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부터는 강좌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도가 1000명 구독 돌파한 거 있죠, 니체 강좌.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안 끝내놨네. 그것도 지금 끝내야 될 것 같고 할 게 많네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스.